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메이지 유신 이야기 전해드리는 정찬배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집성관, 우리말로 상고 집성관, 슈쉐이칸이라는 곳인데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장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상고 집성관 하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마즈 나리아키라. 번주였습니다. 이곳 사스마번, 가고시마 사스마번의 번주였는데요. 상당히 깨어있는 번주였습니다. 185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페리 제독이 내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결국은 끈질긴 협상 끝에 거부를 했습니다만 1년 뒤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미일 수호 조규가 체결이 되죠. 문을 연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페리가 몇 가지 자랑을 해요. 야, 우리가 말이야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그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증기기관차의 모형을 에도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연을 했답니다. 궤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 쇳덩어리가, 이만한 쇳덩어리가 막 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으아 쓰게 이게 뭐야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 니네 뭐 이런 거 문 열고 개방하면 다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포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고 갔던 게 바로 총 2자루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총이 2자루가 있었어요. 두 자루 이상 있었겠죠. 일본에도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2자루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전에 쓰던 일본의 총은 뭐 조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전장식 이 동그란 총알을요 앞에다 놓고 계속 이렇게 눌러야 돼서 나오는, 그래서 사거리도 짧고 이 정확도도 떨어지는 조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리가 갖고 왔던 총은요 후장식, 뒤에서 총알을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총알이 돌아가요.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훨씬 더 멀리 가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 총 2자루를 준 거예요. 야, 최신식 소총이 2자루가 일본에 들어왔단다, 이 소문이 나니까 바로 이 시마즈 나리아키라 이곳 번주가 부탁을 합니다. 잠시만요, 하루만 나 그 총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몰래 부탁을 해서 뭐 그러시오, 총 하라고 가져가서. 그래서 막부 관료한테 부탁을 해서 사스마번에 있는 그 저택에서, 에도에 있는 사스마번 저택에서 그 총을 몰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 총을 복제를 하게 만듭니다. 야, 너 이거 그랬지? 네. 자, 그러면 이거 분해했으니까 이 복제도, 이 분해도 가지고 가서 사스마로 가는 거야, 나랑 같이. 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총을, 복제한 총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물론 총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산다는 의미와 자신들이 최신식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건 다르겠죠. 바로 이곳 집성관에서 그 최신식 소총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또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로라고 하죠. 이 용광로 같은, 그래서 단사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쇠를 주물을 만들어서 대포도 이곳에서 만들고,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공예품이 유리공예잖아요. 유리 제품도 그 당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몰아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로 말하면 실학정신, 이 실학자들,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과거에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도 어떤 청나라의 새로운 기술을 우리에게 도입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잖아요. 아마 그런 좀 깨어있는 번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마즈 나리아키라, 그리고 그의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도전 정신이 남아있는 곳, 바로 이곳 상고 집성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총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무신정권이에요. 무사정권. 그러니까 총만 보면 우와, 그건 당연한 거겠죠. 사무라이니까. 새로운 무기가 나타났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들고 왔던 조총, 사실 그것도요 포르투갈 상인이 놓고 간 겁니다. 그거를 얘네들이 복제를 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요 그 복제한 총을 가지고 전국을 통일하는 첫 번째, 전국 시대의 첫 번째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한 발 쏘고 막 조가고 있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세 줄로 서서 앞에서 한 놈 쏘고 뒤로 빠지면 두 번째에서 쏘고 또 마지막 녀석이 또 쏘고, 이렇게 해서 연발을 쏠 수 있게 만들었던 전법으로 전국을 통일을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까지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참 불편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라이플 소총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일본이 미국에게 문을 열었을 때 총 2자루 선물 받았잖아요. 참 일본 사람들 그걸 또 우리한테 따라합니다. 따라했어요. 바로 강화도 조약 때 얘네는 총을 갖다 선물한 게 아니라요. 게틀링 기관포라고 하는 왜 기관총 있잖아요. 두두두두둑 나가는 거. 이 기관총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야, 니네 이거 줘봤자 니들 뭐 이거 복제할 수 있겠어? 일본은 지들은 뭐 했다고 합니다만 게틀링 기관포를 야, 우리는 이런 것도 갖고 있어 하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게틀링 기관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군이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잖아요. 뭐 우금치 전투니 뭐 이런 많은 전투에서 그때 공주에서 그 가장 많은 인명살상을 만들어냈던 게 일본 놈들이 쏘아댄 게틀링 기관포였습니다. 농민들이 전봉준이 그랬대요. 뭐 처음에 10,000명이 막 달려가서 뒤돌아봤더니 반밖에 안 남았고 또 5,000명이 달려가서 뒤돌아봤더니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 게틀링 기관포가 우리의 어떤 동학농민 전쟁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측면이 많습니다. 뭐 기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비극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게틀링 기관포는 아니더라도 총이라도 좀 개량을 했다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일본이 미국에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그 총, 미니의 총, 뭐 라이플 소총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지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했던 장소, 그거는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와요. 스마트폰 기술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기술이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860년대에는 일본이 이렇게 먼저 앞섰지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